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는 금태연구소의 박정현입니다. 지난주에는 국내 증시가 모처럼 만에 동반 상승하면서 이 주가 바닥에 대한 기대감들을 높였는데요. 7월 말에 있는 FOMC에서 100bp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그동안의 통화 긴축에 대한 부담이 다소 완화된 영향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유럽에서는 ECB가 50bp의 빅스텝 금리 인상을 단행한 이후에 유럽 경제에 대한 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나 유로존 경제의 사유권에 해당되는 이탈리아와 독일 간의 국채 금리가 크게 확대됨에 따라서 유로존의 경기 불안 얘기가 다시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유로존 내의 경제 상황은 어떠한지, 그리고 이것이 향후에 국내의 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없는지 오늘 영상에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간 이슈 분석 영상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금융시장 살펴보면 보시는 것처럼 국내적으로 주가가 상당히 좀 큰 폭의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와 나스닥이 2%에서 한 3% 정도. 그래서 사실은 미국 증시만 보게 되면은 상당히 이 바닥 형성에 대한 기대감들을 좀 많이 보여줬고요. 중국 증시도 전체적으로 상해라던가 또 항생, 전체적으로 지난주에는 살짝 차트 자체는 고점 대비 내려오긴 했지만 주간 단위로는 상승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국내 증시도 코스피가 2300선에서 여러 번 지지를 확인한 이후에 2400선 목전까지 올랐고요. 코스닥도 상당히 좀 반등세를 좀 크게 보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7월 말 요번 주 목요일 날 있을 FOMC에서 100bp 금리 인상까지는 아닐 것이다. 75bp 정도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유력하게 얘기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그동안 긴축에 대한 부담을 반영했던 국내 증시가 빠르게 반등하는 모습들을 보였고요. 특히 이제 가장 의미 있게 받아들여지는 게 제가 계속 유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유가가 다시 이 100불대로 올라서는 듯 하다가 94불대 정도까지 좀 떨어지면서 전반적으로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정점에 대한 기대감들을 상당히 좀 많이 높였습니다. 이미 유가 이외에 굴이라던가 다른 원자재 가격들이 많이 하락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유가까지도 이렇게 좀 하락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6월 달이 이 물가지표의 고점이었을 가능성이 커 보이고 7월 이후부터는 전반적으로 물가지표가 좀 하향 안정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특히나 이 기술주 위주로 그동안 밸류에이션 부담이 높았던 주식시장의 좀 반등세를 좀 이끌어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우려를 나타냈었지만은 그래도 다행스럽게 러시아가 노르트 스트림에 다시 재개를 함에 따라서 만약에 러시아가 이 석유 천연가스 밸브를 잠궈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우려가 있었던 것들이 다소 조금은 희석되면서 전체적으로 주식시장은 바닥에 대한 어떤 인식들을 상당히 많이 가졌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물가가 좀 고점을 지나고 있다라는 어떤 인식들이 생기다 보니까 채권 시장에서 상당한 큰 변화가 있는데, 일단은 미국채 2년짜리 금리도 많이 하락을 했지만 미국채 10년짜리 금리가 2.7%대 중반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한때 3.5까지 갔던 게 지금 2.75면 거의 지금 75bp 정도가 금리가 하락한 거잖아요. 상당히 좀 큰 폭의 금리 하락이고, 과거에도 보면은 이 미국채 10년짜리가 요번 사이클에서 기준금리의 고점을 조금 시사했던 적이 많았는데, 현재로서는 3.5 정도가 요번 금리 인상 사이클에서의 터미널 레이트이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이 채권 시장에서는 다소 조금 회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국내적으로는 여러 가지 수급 이슈로 인해서 좀 금리가 글로벌 금리 떨어진 것보다는 떨어지진 않고 살짝 반등하는 모습들을 보였고요. 역시 달러화도 한때 110을 바라보던 달러 인덱스가 지금 106까지 떨어지면서 전체적으로 원달러율도 1,300원, 1,310원대로 조금 고점 대비 좀 하락하는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전체적으로 지난주에는 이제 위험자산에 대한
그런 선호도가 높아졌고, 뭐 비트코인 가상화폐 가격도 지난주에 보면은 비트코인이 한 10%대, 이더리움이 무려 한 27%대 이르는 상당히 높은 그런 상승세를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그동안에 이 가팔랐던 위험자산의 조정 흐름이 다소 조금 일단락되는, 일단 이번 주에 그 FOMC가 지금 수요일 날이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이제 뭐 목요일 정도, 새벽 정도나 되겠죠. 수요일 밤에 발표되고 목요일 새벽에 이제 기자간담회 있을 예정인데, 뭐 현재로서는 지금 우려를 했었습니다만은 결과론적으로는 이번 7월에는 이 75bp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가능성이 한 80% 정도 회자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9월 달도 아직은 7월에 75bp 인상하고 9월에는 50bp 빅스텝으로 금리 인상의 강도와 폭이 조금 낮아지는 정도의 지금 예상치가 한 53% 나타나고 있고, 11월 가서도 이제 조금 여전히 11월에도 한 50bp 내지는 25bp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FOMC는 조금 결과를 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75bp 인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9월 달까지 좀 시간이 있으니까 한 달 반 정도의 시간이 있으니까 이제 9월 21일이면은 7월 물가지표도 보고 8월 물가지표 두 달 동안의 물가지표를 확인한 다음에 이제 9월 FOMC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미국의 지금 물가 상승률이 고점치고 조금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인다고 한다면 9월 달에는 뭐 확실히 50bp로 금리 인상 폭이 줄고, 뭐 11월 가서는 이제 베이비 스텝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연말에는 한 3.25에서 한 3.5 정도, 아까 제가 미국시 10년금리는 3.5 찍고 딱 떨어졌다고 말씀드렸죠. 뭐 요 정도 수준이 이번 사이클에서 고점이 되지 않겠냐. 이제 이렇다고 한다면은 전체적으로 뭐 주가도 여기서 상승폭을 얼마나 크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어느 정도 바닥은 좀 확인된 게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9월 FOMC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7월 FOMC 확인 이후에 한 8월께까지는 테크니컬한 반등, 조금 주가 지수가 그동안의 조정폭을 좀 되돌리는 상승세를 보일 수 있지 않겠냐, 뭐 이런 기대감들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 연말까지 쭉 상승할 걸로 보기에는 좀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지금 이제 9월부터 이 연준의 양적 긴축이 본격화됩니다. 지금 7월부터 6월부터 6, 7, 8월까지는 약간 테스팅 기간이에요. 그래서 국채가 300억 달러에 MBS 175억 달러 이렇게밖에 안 주는데, 9월부터는 국채가 600억 달러, MBS가 350억 달러, 총 950억 달러의 양적 긴축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9월부터 유동성 흡수가 본격화되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대한 부담이 지금 시장에 얼마나 반영되는지 사실 좀 저는 확신이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지금 흐름대로 해서 바닥 확인하고 뭐 한 7월, 8월 조금 반등하는 구간이라고 한다면 9월 달에 양적 긴축이 본격화되면서 다시 좀 통화 긴축에 대한 부담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 감안해 보면 뭐 연말까지 쉽게 이렇게 편안한 장세를 좀 보기는 어렵고 단기 반등 정도의 성격으로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제가 주로 말씀드린 이제 유럽 경제 이야기인데, 일단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유로존에서 지난주에 ECB 회의가 있었고 7월 21일 날 50bp의 금리 인상을 단행해서 지금 이제 마이너스 금리에서는 탈피를 했습니다. 사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ECB 내에서는 25bp 베이비 스텝 정도의 금리 인상을 예고했었던 터라서 50bp 금리 인상은 이제 예고했던 것보다 좀 셌고요. 물론 이제 컨센서스는 50bp로 많이 가긴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발표했던 유로존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보시는 것처럼 지금 CPI가 8.6%, 8.8 아니 얼마인지 이게 지금 자 볼까요? 8.6, 예, 8.6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수치면은 상당히 좀
높은 레벨이기 때문에 요것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유로존 내에서는 그 긴축에 대한 50bp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요. 또 무엇보다도 이 유로화가 그 달러와 함께 1대1 페리티가 이제 깨져버렸죠. 지금 유로화 차트가 예, 여기 있죠. 지금 보시면 1유로당 한때 0.99달러. 그러니까 이게 유로화가 출범한 게 1999년도이고 이게 유로화가 출범하고 처음에 자리 못 잡았었을 때 그때 잠깐 1유로당 1달러 밑을 하회한 적 있었지만 2010년 같은 경우는 막 1.6달러까지도 가고 상당히 이제 강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한때 1달러가 깨졌으니까 얼마만큼 이제 유로화가 약했는지를 알 수 있고, 이제 이러한 유로화의 약세가 이 유로존의 물가 상승을 더 부추기기 때문에 그래서 유로존 입장에서도 상당히 50bp 금리 인상 강도 높은, 사실은 미국에 비해서는 제일 뒤늦은 편이긴 한데 미국이 75bp씩 지금 자이언트 스텝을 한 2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유로존은 겨우 25bp 인상을 해가지고는 도저히 이 통화 가치에 어떤 그 방어가 안 되기 때문에 50bp 인상은 좀 불가피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50bp 금리 인상 한 날만 유로화가 잠깐 강해졌다가 그 뒤로는 다시 또 유로화가 조금 약해요. 그래서 그 부분 감안해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 유로존 내에서 이 물가에 대한 우려들이 상당히 좀 높다. 그리고 통화가치 약세에 대한 우려가 좀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전체적으로 유로존의 지표도 지금 상당히 안 좋습니다. 지금 구매관리자 지수, PMI 지수도 50을 지금 이제 깰라는 참이고요. 소비자 심리 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코로나 때보다 오히려 지금 상황이 더 안 좋게 지금 내려온 상황이고, 거의 남유럽 재정위기가 있었던 2012년 요런 게 정도까지 지금 이 소비자 심리 지수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이것보다 더 걱정되는 게 뭐냐면 자, 차트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 차트가 뭐냐면 그 이탈리아와 독일의 금리 스프레드를 나타낸 건데, 지금 보시면은 녹색으로 있는 게 이탈리아 금리 10년짜리 금리고요. 빨간색으로 표시한 게 독일 10년 금리입니다. 2008년도 금융위기 전만 하더라도 이탈리아와 독일의 금리 차는 거의 없었어요. 이탈리아도 이 유로존 내에서 거의 3위, 4위 하는 그런 경제 대국이기 때문에 독일하고 큰 이런 금리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가 2008년도 금융위기 겪으면서 이탈리아에서 이 국가 부채 비중이 좀 높아지면서 이제 좀 벌어지기 시작을 했고, 특히 2012년도 남유럽 재정위기 때 이제 이게 피크를 쳤죠. 그 당시에 가장 많이 벌어졌을 때가 독일 국채 금리보다 이탈리아 국채 금리가 거의 500bp가 높았습니다. 5%포인트. 그러니까 독일 금리가 2% 할 때 이탈리아는 7% 했으니까 이 금리 차가 500bp라는 얘기는 거의 그냥 흔히 말하는 하이힐드, 거의 그런 투기 등급 채권 정도의 스프레드를 이제 반영했었던 때였고요. 이제 남유럽 재정위기가 끝나면서 그 뒤로 스프레드가 좁혀지는 듯 했다가 잠깐씩 오르긴 했는데, 최근에 이 지표가 다시 230bp로 지금 벌어졌습니다. 보시면 독일 국채 금리는 최근에 이 경기 둔화 우려를 반영하면서 좀 꺾여 내려오고 있는데, 이탈리아 국채 금리는 꺾여 내려오다가 다시 올라가면서 지금 스프레드가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런 유로존 내에서 가장 우량한 독일과 그 다음에 그 이외에 주변 국가들 간의 이제 금리 차가 결국은 이 유로존의 경기에 대한 불안성을 반영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이게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는 유로존 경기가 상당히 좀 불안하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유로존은 그 각자 경제 상황이 다른 한 21개 국가 정도가 같은 통화로 묶여 있기 때문에 이게 각각 경제 상황이 다른데 단일 통화를 쓰니까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많겠죠. 대표적인 게 이 환율이라고 하는 게 일종의 자동 항법 장치와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경제가 안 좋아지면은 통화 가치가 약해져서 예를 들면 수출을 장려한다던가 수입을 좀 줄인다던가 해서 무역 수지를 흑자로 만들어서 결국은 이제 다시 경기 상태를 좋게 만드는 그런 어떤 긍정적인 자정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통화 가치가 자국 경제에 그 반영을 하는 게 아니라 이 20몇 개 국가들의 평균치를 반영하다 보니까 어떤 국가한테는 자기 펀더멘탈보다 통화가 훨씬 약한 상황.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독일이 되겠죠. 독일 경제에 비해서는 유로화가 너무 약한 거고. 반면에 이제 뭐 그 유로존 내의 변방 국가들 이런 애들한테는 자기 경제 여건이나 체력 대비로는 유로화가 너무 강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 스프레드 차이가 벌어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유로존 내에서 국가들의 이 경제 차이가 이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 통화는 유로화 하나를 쓰기 때문에 이 금리 차가 벌어지는 게 바로 이 펀더멘탈의 차이를 반영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국채라는 게 결국은 무위험으로 인식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 무위험이라는 게 다른 나라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이 통화에 대한 불확실성은 있는 거예요. 즉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국채가 우리나라에서는 무위험이죠. 근데 외국인이 봤었을 때는 한국의 국채는 원화로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안전하다고 볼 수가 없죠. 무위험이 아니죠. 달러화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에 스프레드를 주는 건데, 그렇게 따지면 유로존 내에서 독일 국채 금리나 이탈리아 국채 금리나 어차피 통화는 유로화기 때문에 얘는 환에 대한 리스크가 없어요. 그러니까 금리가 대략 비슷해야 되는데, 이렇게 금리 차가 벌어진다는 얘기는 순수하게 독일과 이탈리아의 경제 펀더멘탈의 간극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되겠고요. 하물며 유로존 내에서도 3위, 4위 하는 경제 대국인 이탈리아의 국채 금리가 이렇게 벌어지는데 다른 나라는 지금 오죽하겠어요. 이것보다 더 심한 나라도 분명히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탈리아 국채 금리 최근에 뭐가 이렇게 문제가 돼서 벌어지고 있느냐? 그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긴 한데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정정 불안인데, 차트가 어디 있나? 예, 지금 그 이탈리아에서 기존에 총리가 누구냐면 마리오 드라기라는 그 ECB의 기존 저기 총재였었죠. 현재 크리스틴 라가르드 이전에 총재가 아마 이 마리오 드라기였었을 텐데, 이 마리오 드라기가 이탈리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탈리아가 계속해서 뭐 정국이 불안하고 내각이 붕괴되고 연정이 깨지고 이러니까 이제 이탈리아 대통령이 SOS를 친 거죠. 이탈리아 출신으로서 ECB의 총재까지 했으니까 상당히 명망 있고 정치적인 리더십이 있을 거를 감안해서 불러들여서, 아유 이제 그 유로존을 위해서 그동안 애쓰셨는데 우리 이탈리아를 위해서 좀 애써달라 해서 총리를 맡겼는데, 이분이 지금 이제 사임을 해버렸습니다. 뭐 내막은 복잡하더라고요. 뭐 일종의 약간 포퓰리즘처럼 해서 이 마리오 드라기가 그냥 자진 사퇴를 해서 나 못해 먹겠다. 도저히 나도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다. 이제 이러면서 지금 이탈리아에서 사상 처음으로 9월 달에 조기 총선이 이루어진다고 하고요. 이 9월 달에 조기 총선이 이루어지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9월 달이 상당히 중요한가 봐요. 9월, 10월에 뭐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립 절차도 있어야 되고 상당히 이제 중요한 시즌인데, 이 시즌에 조기 총선이 이루어지면은 이게 상당히 정치적인 혼란이 빚어질 수 있고, 그러면 제때 경제 상태에 대해서 대응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고, 그러면 이제 가뜩이나 지금 유럽이 러시아가 제때 원유랑 천연가스를 공급을 안 하다 보니까 물가가 급등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경제가 휘청이고 있는데 이게 제대로 대응할 수 있겠냐? 그럼 다시 또 유로존이 뭐 깨질 수도 있고 위기가 오는 거 아니냐? 라는 그러한 불안감이 바로 이 스프레드에 반영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그동안 계속해서 이 유로존 붕괴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만은 붕괴까지는 안 가고 다시 어쨌든 간에 이제 더 바인딩되는 형태로 갔기 때문에 지금 와가지고 뭐 이 스프레드가 벌어졌으니까 뭐 유로존 붕괴를 얘기한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좀 너무 설레발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런 정도로 유로존 내에서 경제 상황이 좋지 않고 이게 가딱 잘못하다가는 이제 뭐 미국이라던가 뭐 글로벌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요번에 ECB가 50bp 금리 인상도 했지만 새로운 채권 매입 프로그램을 내놨습니다. 그게 TPI라고 하는데 Transmission Protection Instrument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뭔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제 결국은 이 유로존이 같은 유로화로 묶여 있기 때문에 비슷한 어떤 거시경제 여건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독일하고 이탈리아의 국채금리가 이렇게 계속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국채금리가 계속 스프레드 벌어지는 거를 방관해버리면 이제 다른 나라들이 너무 고금리에 시달리면서 경제 상태가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독일 대비 스프레드가 너무 벌어지는 거는 어느 정도 막아주겠다. 이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이 TPI라는 프로그램을 이제 가동하게 되면 사실상 무제한적으로 유럽 주변 국가들의 국채를 사주는 건데 중요한 거는 이제 요거 하겠다고 했는데도 스프레드가 벌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신뢰가 마땅치 않은 게 이 TPI라는 프로그램을 가동한다고는 했지만 정확하게 언제 어느 때 어떤 조건으로 가동해 줄 거라는 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밝히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에 ECB에서 이 TPI라는 새로운 그 일종의 국채 매입 프로그램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와 국채 금리 간의 스프레드가 여전히 좀 벌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공교롭게도 다음 주 일정 중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7월 FOMC가 수요일날 있고 유로존의 7월 CPI가 다음 주에 또 나오게 됩니다. 지금 이제 7월 달인데 아까 제가 그 유로존 소비자 물가 상승률 8.6%가 이게 지금 6월 달 지표였고 이제 이제 6월 달 7월 달 그 물가 상승률 지표가 이제 발표가 되게 되는데 지금 컨센서스가 6월보다는 좀 높네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감안해 보면 여전히 계속해서 유로존 내에서 이 물가에 대한 상승 우려가 계속될 가능성이 커 보이고 그렇다고 하면 계속해서 이 유로존 내에서 이 독일과 주변국 간의 국채 금리가 좀 벌어질 수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 유로존 경제에 우려를 좀 키울 수 있다는 얘기고요. 결국 연결고리는 또 환율이 되겠죠. 지금 한때 유로 달러가 이제 1달러 페리티를 깼다가 다시 좀 반등했는데 사실은 지난주에 전반적으로 뭐 글로벌 증시 또 미국 증시도 반등했던 이유가 달러의 약세였거든요. 달러화가 너무 강했었다가 약해지면서 결국은 조금 위험자산들이 한숨을 돌렸는데 만약에 다시 달러화가 강해져 버린다 그러면은 위험자산 또 이거 상당히 부담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난주에 달러화가 약해졌던 가장 큰 이유 바로 이 유로화의 강세입니다. 근데 유로존 경제가 계속 지금처럼 마땅치 않고 오히려 유로존에 대한 붕괴 우려가 커져가지고 유로화가 더 약해지면 다시 달러화가 강해지고 그러면 다시 또 위험자산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을 수 있고 특히 지난주에 국내에서 외국인들이 1조 원 넘게 오랜만에 주간 단위로 순매수를 크게 보인 것 같은데 그게 또 달러화 강세가 재개되면 쉽지 않을 수 있죠. 환율도 불안해질 수 있고. 그래서 이게 사실 유로존의 문제가 유로존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이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주변국들의 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유로존에도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좀 관심을 가져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미국 그 통화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은 다소 이제 한풀 꺾이는 이런 상황이고 물가에 대해서도 뭔가 다소 조금 고점에 대한 인식들이 좀 생기고 있는 상당히 좀 위험자산은 조금은 당분간은 좋은 그런 분위기가 좀 연출될 것 같긴 해요. 7월, 8월까지는. 근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9월 가면 다소 다시 또 양적 긴축에 대한 부담이 있고 특히나 이제 유로존 내에서 경기 불안이 다시 달러의 강세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전체적으로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이 주가의 반등을 흔히 말하는 베어마켓 랠리 아직은 약세장 속에서 단기적인 반등 정도의 성격으로 그 이상으로 봐주기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반등의 수준 자체도 그렇고 이 반등의 의미를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지 요거는 한번 조금 냉정하게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오늘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주간 이슈 영상 보여드렸고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미국의 긴축에 대한 부담감이 조금 완화되면서 글로벌 증시의 반등 시도 나타나고 있는데 유럽 경제에서 지금 나타나는 흐름들이 좀 심상치는 않다.
우리가 조금 모니터링 할 필요가 좀 있어 보인다. 그리고 유럽의 어떤 우려들이 이 달러화의 강세의 재개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외환시장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더불어 9월 가면 또 연준의 통화긴축에 대한 우려가 양적 긴축과 함께 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좀 넘어야 될 산이 많은 걸로 보여집니다. 아직은 가시밭길이 있기 때문에 이런 때는 신중하게 안전 운행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그런 대응 방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